안녕하세요. 미카의 심리상자입니다. 어느 나라나 그렇듯 에도시대 일본에도 천재적 선각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에도시대 말기인 1804년 미즈 사와번의 한 사무라이 집안에서 태어나 서구 학문을 접하면서 해박한 지식으로 진보적 사상가가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비운의 탈옥자가 된 다카노 조에이입니다. 당시 일본에서 서구 학문은 유럽 국가 중 유일한 교역국이었던 네덜란드를 통해 들어왔기 때문에 네덜란드, 즉 화란의 학문이라는 뜻에서 난학으로 불렸습니다. 다카노 조에이는 난학에 대한 관심으로 10대 후반에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나가사키로 가서 독일인 의사이자 생물학자인 필립 프란츠 폰 지볼트가 세운 아카데미에서 문화생으로 의술과 난학을 배웠고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참고로 지볼트는 혼혈미인의 운명과 관련된 예전에 한 영상에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일본 최초의 산부인과 여의사로 알려진 구스모토 이네의 생부입니다. 조에이는 의학을 배우기 위해 난학에 뛰어들었지만 화학과 물리학에도 관심을 가졌고 한 발 더 나아가 병법에도 흥미를 느껴 관련 책을 여러 권 번역했습니다. 서구 학문을 접할수록 그의 생각은 이렇게 변해갔습니다. 학문이 이토록 발전한 서양 제국은 매우 강할 것이다. 일본도 이렇게 강해지지 않으면 언젠가 서양의 노예가 되고 말 것이다. 그런데 그가 지볼트 밑에 있던 1828년 지볼트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지볼트 사건은 지볼트가 일본 지도를 해외로 반출하려다 스파이 혐의로 추방당하고 그의 제자들이 투옥된 사건입니다. 지볼트는 독일인이었지만 당시에 일본과 우호적 관계에 있던 네덜란드인으로 체류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한 점이 많아 네덜란드인으로 위장하여 의학을 전파하고 화학을 양성했습니다. 하지만 지볼트는 일본에 들어온 지 5년 만에 교류하던 일본인에게서 선물로 받은 여러 일본 지도와 자신이 비밀리에 복사한 것들을 배를 통해 본국으로 보내려다 발각되어 일본 체류 6년 만에 영구 추방을 당함과 동시에 재입국 금지를 당했습니다. 참고로 지볼트가 받은 지도 중 하나인 1809년에 일본에서 만들어진 이 지도에는 동해가 일본해가 아닌 조선해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지볼트에게 일본 지도를 준 일본인은 기밀 유출죄로 투옥되었고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당시에 일본 지도는 적에게 넘어가면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출금지 품목이었습니다. 지볼트의 많은 제자들이 이 사건에 연루되어 체포되었지만 조에이는 영리하게 빠져나갔습니다. 그는 고향으로부터 귀향을 요구받았지만 돌아가지 않고 분고국 히타에 가서 다른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는 것을 택했습니다. 결국 그는 그 일로 사무라이 신분을 잃었습니다. 2년 후인 1830년 그는 다시 에도로 돌아왔고 다하라번의 번사인 와타나베 가장과 친분을 쌓고 난학자로 고용되어 처음으로 피타고라스, 갈릴레오 갈릴레이, 존 로크 등을 번역했습니다. 1832년에는 의학 연구에 몰두하여 일본 최초의 체계적 생리학서를 저술했습니다. 1833년부터 37년까지는 에도 시대 후기의 최대 기근이었던 덴포, 대기근 대책위원회에 들어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인 1837년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버린 모리스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도쿠가와 막부는 서양 함선이 일본 해안의 모습을 드러내면 이국선 타격령에 따라 무조건 대포로 공격하는 정책으로 일관했습니다. 외국 선박이 해안에 접근하면 바로 포격하여 쫓아냈고 불가피하게 상륙하면 배에 탄 이방인들을 즉시 체포했습니다. 1837년에 일본인 표류민들을 태운 미국의 상선 모리스노가 일본 우라가 앞바다에 나타났을 때에도 막부는 이국선 타격령에 따라 포격했습니다. 그런데 서구 학문을 통해 많은 것을 깨치고 합리적 사고를 하게 된 다카노 조에이는 막부의 이런 대응에 비판적이었고 그것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소책자에 적었습니다. 요컨대 모리스노를 타격하는 것은 일본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협상을 하고 표류민을 받았어야 한다는 지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책자 사본이 12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우시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분노한 에도 막부는 조에이와 그의 활동 기반인 지식인 협회를 압수수색하고 막부의 쇄국 정책을 비판한 혐의로 회원들을 모두 체포하여 투옥시켰습니다. 조에이는 체포되어 종신형을 선고받고 악명 높은 호덴마초 감옥에 수감되었는데
이것이 양학자 8명이 체포되고 1명이 체포 과정에서 자살한 만사의 옥사건입니다. 햇빛이 들지 않는 열악한 환경의 감옥에서 8명 중 4명은 반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옥사했습니다. 다카노 조에이는 반드시 살아서 나갈 것이라는 각오를 다졌고 탈옥 계획을 세웠습니다. 에도 시대에 탈옥을 시도한 죄수는 몇 명 있었지만 대부분 미수나 실패로 끝났고 잡혀서 극형에 처해졌습니다. 당시 에도에는 한 번씩 대화재가 발생했는데 이런 경우 감옥은 일단 죄수를 내보내고 3일 내에 돌아오게 했습니다. 만약 돌아오지 않으면 탈옥자로 수배의 대상이 되었고 잡히면 가차없는 극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화재를 마냥 기다리는 것은 기약 없는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에이가 생각해낸 것이 방화였습니다. 투옥 5년 만인 1844년 6월 29일 심야의 감옥에 수상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거센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고 감옥 관리자는 63명의 죄수에게 일단 감옥을 빠져나가게 했습니다. 조에이도 이때 감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화재는 조에이가 감옥에서 일하던 일을 부추겨 방화하게 했다는 설이 매우 유력합니다. 그는 3일 내에 돌아오지 않으면 사형이라는 경고를 들었지만 무시했습니다. 당연히 탈옥 후 그는 지명수배되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히도 도피 중에도 네덜란드어에 능숙한 그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있어 그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번역을 했고 이오 우아지마번 번주인 다테 무네나리의 비호 아래 군사서적 번역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군사서적 번역서인 포가필독 11권은 현재까지 남아 전해집니다. 그는 도망자 생활을 할 때 모든 면에서 철두철미했는데 가명을 사용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질산으로 얼굴을 태워 인상을 최대한 바꾸었을 뿐 아니라 정원에 언제나 낙엽을 깔아두고 다가오는 발소리를 경계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자신의 정체를 철저히 숨기고 생계를 위해 마을에서 의사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도피 생활 6년 만인 1850년 그는 아오야마 야쿠닌초에 숨어 있었을 때 밀고되어 정봉행소 관원들에게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체포 과정에서 심한 구타를 당해 거의 빈사 상태였다고 하는데 봉행소로 호송되던 중에 자살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봉행소에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그가 단도로 자신의 목을 찔렀다고 합니다. 그의 나이 47세였습니다. 그의 아내와 아들은 투옥되었고 10대 초인 그의 딸 오모토는 요시하라 유곽에 팔려 유녀가 되었는데 1855년 안세이 대지진 때 사망자 중에 신원불명의 여자애가 있어 알고 보니 그의 딸이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가 죽은 지 4년 만인 1854년 일본은 페리 제독의 함선 앞에서 그가 그토록 바라던 개항을 했습니다. 비운의 선구자적 삶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인지 그는 훗날 많은 이들에게 존경을 받았으며 그의 생애는 소설, 드라마, 기념관 등을 통해 기려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